사회적 배움, 국민적 편익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미 한걸영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약간 양이 많은데요. 각 부원의 소문자로 쓴 부분은 이미 한 교수님께서 말씀 주셔서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띄워놓고 시간 제약상 해외 입법률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해외에서 그러면은 아까 말씀 주셨던 한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런 식의 선호들이 해외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해외 입법률은 어떤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들은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아마 이제 K라고 하는 독자적인 모델이 될 텐데요. 근데 제가 우선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다는 의미에서 중재가 어떻게 우선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주요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우리가 싱가포르를 여기 넣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싱가포르라는 국가가 지금 중재에서 아까 박성훈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포함시켜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이 세 가지 국가들은 그 양태는 조금씩 다릅니다. 이를 공통으로 간주하는 하나의 단어를 활용해 본다면 사실 그것은 중재의 우선적 활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있어서 오늘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중재를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사실은 가의 비중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공공기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이 있을 거고 공공기관과 국민 간에 발생하는 분쟁이 있을 텐데 그 두 가지 지점들에서 미국의 경우에는 행정분쟁해결법이라든지 또 계약과 관련해서 계약분쟁법이 있고요. 구매와 관련해서는 연방에서 액퀴지션을 할 때 말이 사실 저희가 생각해보면 조달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민원하는 거 싸움을 소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쟁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별법단에 있어서는 의무적으로 중재를 쓰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왜 이럴까요? 뒤에 좀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일본일 겁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사법제도도 우리하고 유사하고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 ADR을 대하는 태도도 매우 유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도 소송을 선호하고 ADR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호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로 그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우리보다 먼저 ADR에 대해서 이를 이용하는 법률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름이 긴데 일본에서는 그냥 ADR 법이라고 그냥 붙여서 많이 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아까 안경 교수님 말씀하셨던 재판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도 재판이 상당히 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민들의 권리 구제가 늦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중재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소송에 비해서 덜 쓰이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사실은 아까 유명한 이교 교수님 말씀처럼 중재법 책을 쓰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원이 굉장히 저렴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는 AAA 같은 경우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미국 소송이 그렇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재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근데 일본의 경우도 사실 비슷한데 일본도 점점 소송이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아까 우리가 GTX-C 구간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 일부도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일부를 중재에 빼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또 일본도 개별법에 의해서 분쟁 해결을 중재에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중재가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일본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싱가포르는 어떤가요? 싱가포르는 미국처럼 법을 만들거나 일본처럼 법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최소한 파악하기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우에 실제 표준계약서를 써서 표준계약서를 통해서 공공기관들은 중재를 하도록 의무화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게다가 다단계 분쟁 해결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하는 것을 사실 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이 미국의 이야기들을 모두 이야기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특히나 이렇게 공공기관에 있어서 대한민국 분쟁 해결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ADRA라고 하는 행정분쟁과 관련된 법, 그 다음에 Council Dispute Act라고 하는 계약분쟁법이 가장 기본적인 결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청이 공공기관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중재를 쓰라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만 기관에 있어서의 효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게 사실 1번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과 관점에 있어서 국민이 기본적으로 국가와의 분쟁을 하는 국가 공공기관과의 분쟁을 함에 있어서 소송을 통해 가지고 과도한 분쟁 비용을 쓰는 게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세금을 쓰는 엔티티하고 자기돈을 쓰는 엔티티가 서로 분쟁을 하고 있는데 세금이라는 자본을 쓰는 엔티티가 자기 돈을 쓰는 엔티티하고의 소송에서 장기간 끌어버리면 결국은 이 소송의 결과는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될까? 당연히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서로 불공정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기 분쟁 해결은 양쪽 다 실익이 있다는 겁니다. ADR에 관련되는 조문이라든지 원고 전체가 언급해 두었기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법안의 내용 같은 경우에도 언급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하나 말씀드렸던 ADRA 같은 경우에 중재와 관련된 핵심적인 조항이 뭐냐면 아까 우리 안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 소송하고 중재를 틱더박스로 해가지고 해결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기관이 중재를 활용할 때 있어서 당사자가 서면 동의를 하도록 하는데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거꾸로 틱더박스를 해서 만약에 어떤 당사자가 국민이 특정한 분쟁 해결 수단을 선호하겠다, 난 중재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은 거기에 표면적으로 바인딩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재 판정의 효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하나가 ADR을 활용하는 것이 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정보 공개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소송을 하게 되면 관련되는 정보들이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만약에 보호를 하고 싶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로텍티브 오더라고 하는 비밀유지 명령이나 언론에 내지 말라는 개고 오더를 받아가지고 안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다 페이스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공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이게 더 공개가 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ADR을 활용하게 되면, 중재를 활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정부가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가요?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공공기관은 그걸 다 공개로 상관없나요? 우리가 행정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부분, 흔히 정보공개법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물론 예외를 9가지 두고 있습니다만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한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재의 의미성은 조달 관련된 사항에서 굉장히 빛을 발하게 됩니다.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세부적인 룰이 이만큼 되는데요. 거기에서 Dispute Resolution과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중재를 왜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파에서 33.14 부분에 있어서 관련되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제가 따로 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아예 법에서 의무적으로 존재하는 조항들이 있다는 이 말씀드리고 같습니다. 일본은 어떤가? 일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사실은 재판의 문제 ADR 법을 만들어서 장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법을 만든다고 해서 장려가 안 될 수도 있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법을 만든다고 해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공기업들이 활용을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분야들이 뭐냐면 건설 인프라라든지 대외계약, 국제분쟁.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수원 사건 같은 경우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이 한수원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은 LCI에서 런던에서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경악스러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외국에서 돈을 많이 쓴다는 문제가 아니라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제대로 상업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들이 몇 개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우리나라 한수원 앞에서 소송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웨스팅하우스는 특허라든 기술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걸 실제 구현해내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가 런던에서 소송을 한 것도 그렇지만 중재를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럼 중재인들은 그 부분에 대한 기술들을 다 파악할 때 물론 중재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공평하고 중립적이고 선의성을 가져야 되고 비밀을 유지해야 됩니다만 다웃동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런 지점들에서 일본의 경우에 해외 계약이나 국제 분쟁을 일본 상사중재협회 같은 곳에서 이걸 하도록 하는 것들을 사실 강하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강하게 권유한다는 말은 일본 비즈니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거는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절대로 하라고 쓰지 않지만
하는 게 좋겠다고 쓰고 하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게 손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JCAA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 사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에 2024년 통계를 보면 57% 같은 경우 분쟁금이 200만 달러이고 200만 달러 미만의 사건들인데 물론 그것보다 큰 사건들이 당연히 있고요. 큰 사건은 8조 원짜리 사건도 있는 것으로 리포트가 돼요. 우리가 지금 일본보다 대한상사중재원이 존경하는 그 신윤우 원장님께서 지금 너무 노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지금 뭘 도와드릴까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본보다는 안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거죠. 한편으로는 지재권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지재권에서 예를 들면 특허가 되면 그게 정보에 대한 판단, 의무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교과서적으로도 아시다시피 아비트러블을 하지 않습니다. 중재에 대한 판단을 할 수는 없는데 반해서 영업 비밀이라든지 기술 유출이 문제가 되는 사건이라든지 라이선스 계약과 같은 것들은 지금 국제적으로 와이포 같은 데 자기들이 하려고 너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한상사중재원이 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얼마나 규모가 되는지 제가 차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일본은 근데 이걸 해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되니까 일본에서 통계로 보여줍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은 지금 항소심에서의 전체적인 사건이 줄어들어가지고 사실 단심제처럼 운영되는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중재법에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에 단심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실제 단심제처럼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소송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의 부담을 점점 줄이려고 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 때문에 발생할 일은 저는 없을 거예요. 심지어 ADR법 1심 사건도 줄어든다는 통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럼 결국은 법원과 중재 사이에 있어서 역할 분담이 사실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싱가포르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나도 진짜 잠깐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PSS COC라고 하는 표준계약서에서 계약적으로 의무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디폴트 값을 주고 있냐면 아비트레이션을 해결하겠다는 걸 디폴트 값을 돋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분쟁들이 중재에서 해결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분쟁 뭐가 있습니까? 프로치 텍스 시행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답 같은 거나 암매도 같은 하이브리드 형식에 있어서의 중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증으로 들어왔다는 거를 중재로 날리고 중재로 들어온 경우에 따라서 당사자들한테 미디에이션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굉장히 신중재적인 원칙들을 계속 천명해줍니다. 싱가포르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싱가포르 마이스 산업으로 드라이브 해가지고 중재를 해서 법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국내들 유튜브 보면 미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등은 각각의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공공기관을 위해서 저는 아까 국민에 대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나본이 국민, 바로스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들을 위해서 자기의 효율적 자원 운영을 위해서 중재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못 쓰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게 반드시 중재법이어야 되냐? 아까 제가 이유진 말씀처럼 중재법 교과서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꼭 중재법 개정하면 또 교과서를 바꿔야 되니까 꼭 중재법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묻자고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시죠. 근데 그 사실은 계약서를 통해 가지고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국민을 위해서 분쟁 해결을 하는 관점에서도 분명히 이건 중재는 필요합니다. 시사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재를 활용했을 때 공공기관이 중재 활성화를 어떤 이유가 있나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마치 이게 대한상사 중재원이 무슨 효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저는 그건 약간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중재원 입장에서 사건 수가 늘어나면 좋겠지만 그건 사실 부차적인 문제고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국민 경제 환경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공기관들이 쓰고 있는 돈이 무슨 돈일까요? 그게 뭐 땅에서 파가지고 나온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금을 갖다 무한정 쓴다고 한다면 사실 확실하지 않죠. 공공기관이 하고 있던 일들, GTX도 마찬가지지만 특성이 뭔가요?
특히 사회 인프라 같은 경우에 사회 인프라 때문에 분쟁을 몇 년씩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프라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갖추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상사 중재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에 의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에너지 같은 경우에 지금 원전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또 다른 하나로 굉장히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중요한 게 국방 조달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제가 Acquisition Regulation 파에 대한 미국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조달에서 제일 큰 덩어리가 뭐가 있습니까? 전투기 같은 거 조달하면 전투기는 뭐 2,300만 원 정도 되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은밀성이 있고 국가안전보장으로 관련이 되는데 조기에 문제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투기 사업을 10년 거리 걸으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하고 연결해 보면 세 번째로 국가 핵심 정보라든지 기밀 유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포함해서. 근데 중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이 뭐냐면 은기성이거든요. 우리는 공공기술이라든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라든지 그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지점에서 이 중재를 바라봐야 됩니다. 막연히 소송과의 대비가 아닙니다. 제가 늘 요즘 강조하고 있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블록화된 현실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길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유지하는 분쟁 해결 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분쟁에 있어서 집행력과 신인도 문제도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소송도 당연히 외국에서 시행 집행될 수 있습니다만 중재는 아시다시피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관점도 교육 인베이션을 활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분명히 장점이 있다는 걸 제가 크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공공법 개정안이 실제로 발의되어 있고요. 근데 공공법 같은 경우에는 국가 공공기관 간에 있어서의 분쟁에 대해서 국내 우선 중재 조항을 들어가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 등이 지정한 국내 상사, 대한상사 중재원을 아마 말씀하시던 것 같은데 우선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공공법의 관계는 뭐냐면 명확한 것이 바이 앤 비트윈이라고 했는데 비트윈은 해결되는데 바이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해결을 할 필요가 있고 아까 그러면 미국하고 대비해 보면 ADRA 같은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포함해서 국가계약법 같은 데서 분쟁의 해결에 관한 지금 28조 2가 있습니다만 이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고 해서 지금 조정과 중재가 이렇게 지금 이미 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을 전체적으로 조금 더 보완, 활용하도록 하면서 중재 조항은 의무화하는 것을 저희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상사 중재원도 고민스럽고 하고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전문 인력, 특히 중재인 리스트를 어떻게 확보하는가라고 합니다. 중재인을 얼마나 우수한 사람들을 확보하는가 결국 그 중재원의 역량입니다. 얼마나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가 또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재인에서 각각 제가 중재기관들의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중요한 게 사실은 어떤 특정 분야뿐만 아니라 분야 간에 있어서의 사실은 학제 간의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사실은 그런 전문가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크레디빌리티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아까 공격 대응 평가라든지 내부 감사 등에 있어서의 중재를 활용하는 데에 대한 가점도 필요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국가계약법과 관련해서 사실은 중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불구하고 선택적 중재 조항에 대한 문제, 아까 안배준 교수님께서도 강조하셨기 때문에 다시 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이걸 제발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분쟁의 디폴트 값을 중재로 의무화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안 교수님께서 약간 모더리트하게 중재 또는 소송 중에서 셀렉트하자고 섹터박스 룰을 제안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해외의 예를 놓고 보면은 의무화해서 중재를 디폴트 값으로 두고요. 대외적으로 소송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당의 기관에 있어서의 행정 효율을 하기 위해서도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응모가 되면 결국 그걸 통해서 다양한 생태 코드를 가지게 되는 대한상사 중재원도 능력을 더 배양하게 될 거고요. 축구는 절대로 책으로만 배울 수는 없습니다. 중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재도 중재에 대한 경험과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능력이 늘어나는, 우리가 싱가포르를 아시는 방법은 단순히 더 멋진 건물을 짓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 훌륭한 중재인들, 그리고 중재인들에 있어서의 어떤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중재인들에 대한 역량을 함양함과 동시에 많은 사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중재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디폴트 값으로 최소한 공공기관, 바이 앤 비트윈, 비트윈뿐만 아니라 바이로 재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활용될 수 있기를 저는 간곡히 청합니다. 이상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